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12일 화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5시 38분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출발해서 오늘 광주에 아침 8시 반에 물건을 내리고, 광주에서 돌아오는 물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익산까지 올라가서 익산에서 영천에 물건 하나 내려주고 내일 포항에 물건 하나 내리면 됩니다. 내일 하차 시간이 피곤하지 않냐고요? 내일 하차 시간이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생각보다 피곤하진 않고요. 어저께 못했던 공부, 어제 좀 제가 게을러서 못했던 책 독서와 그리고 운동, 독서가 끝나면 밥을 먹고 러닝머신을 좀 탈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운동을 하고 오늘 하루를 마칠까 합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은 미디어북 추계 시대를 할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감동을 남기고 떠난 12사람.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그 두 번째 이야기. 떠나는 날 나는 세상에 어떤 기억으로 남을까. 오추 슈이치 지음 황소연 옹김. 21세기 북스. 이 오츠 슈이치 분은 일본 사람인데 호스피스 전문 의사랍니다. 이런 류의 책을 예전에 제가 장례 지도사 공부를 할 때 몇 권 읽었었더랬어요. 유튜브도 찾아보기도 했고 읽을만 합니다. 저런 죽음을 앞두고 죽음의 과정을 겪고 죽음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고책으로 샀기 때문에 비싸지 않게, 요즘엔 싼 책만 삽니다. 비싼 책은 못 사겠더라고요. 돈이 부담이 돼서. 자, 추계시대 558쪽 헬레니즘, 문명을 만든 최초의 문명 충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운전을 했기 때문에 다리에 큰 손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너무 계속 앉아 있었더니 다리에 힘이 안 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서서 운동 겸 독서가 되겠네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네요. 자, 헬레니즘, 문명을 만든 최초의 문명 충돌. 중국인은 추구이 시대의 다른 민족들로부터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알렉산드로스 대제의 특별한 업적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인 알렉산드로스는 기원전 333년에 실리시아의 이수스 강에서 다리우스 3세, 기원전 336년에서 330년 제위 다리우스 3세의 군대를 무찌르고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했다.
이어 알렉산드로스는 군대를 이끌고 아시아를 짓밟으며 알려진 세계 대부분을 망라하는 제국을 창조했다. 그의 전진은 폭력적이고 무자비했다. 반대는 허용하지 않았으며 그의 길을 막아서는 만용을 부리는 모든 도시를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주민을 학살했다. 그의 제국은 공포에 기초를 두었지만 그래도 알렉산드로스는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통일의 비전을 품었다. 그러나 그의 제국은 기원전 323년에 그가 바빌로니아에서 요절하자 살아남지 못했다. 거의 즉시 그의 주요 장군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으며 그 후 20년 동안 알렉산드로스가 정복했던 땅은 이 여섯 디아도코이 가로 열고 후계자들 디아도코이의 전투로 유린되었다. 제국의 평화는 사라지고 파괴적인 전쟁만 남았다. 마침내 그 세기가 끝날 무렵 디아도코이 가운데 둘이 나머지를 없애고 알렉산드로스의 영토를 나누어 가졌다. 알렉산드로스의 장군들 가운데 가장 주도 면밀했던 프톨레마이오스 그리고 기원전 367년에서 283년은 이집트, 아프리카 해안, 팔레스타인, 시리아 남부를 차지했다. 알렉산드로스가 바빌론의 총독으로 임명했던 셀레우코스 기원전 358년에서 281년은 이란을 포함한 옛 페르시아 제국의 큰 부분을 지배했다. 그는 유지가 불가능했던 인도 영토를 포기하고 동쪽의 경계를 확정했다. 인도에서는 저항이 아주 거셌죠.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그냥 부하들은 이제 그만하자 막 그렇게 조르기도 하고 알렉산더에게 막 인도에서는 막 코끼리를 몰고 와가지고 싸우고 이러니까 진력이 난 거죠. 전쟁에. 알렉산드로스는 인도 사람들에게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는 소수의 작은 부족만 정복했을 뿐이며 초기 인도 역사가들 몇 명은 그의 침략을 언급하지도 않았다. 그의 업적은 인도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 도착했다는 사실이었다. 그가 인도에서 보낸 2년도 군사 원정이라기보다는 지리적 탐험에 가까웠다. 알렉산드로스는 그리스 에토스의 구현자로 보였다. 그는 호메로스의 신화를 배우며 자랐고 아테네의 이상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교육을 받았다. 그리스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축의 시대의 종교적 비전에 완전히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스가 이룩한 축의 시대의 가장 놀라운 업적 몇 가지는 군사적인 것이었다. 알렉산드로스가 2년에 걸쳐 감행한 인도 모험도 그런 순간으로 꼽을 만하다. 그리스 군대는 세상의 끝으로 여기던 곳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들은 요가 수행자들이 인간 심리의 한계를 돌파하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용감하게 궁극적인 것에 맞섰다. 신비주의자들은 내적인 공간을 정복하려 한 반면 알렉산드로스는 물리적 세계의 가장 먼 곳을 탐험했다. 축의 시대의 많은 현자들처럼 알렉산드로스도 늘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했다.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로빈 랜폭스. 그는 페르시아 왕들보다 인도로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 했으며 지구를 둘러싸고 있다고 여기던 바다에 이르고 싶어 했다. 이것은 늘 서양의 탐험가들이 매력을 느끼던 깨달음이었지만 인도의 신비주의자들이 구했던 닐바나나 해탈 가로 열고 이것은 자기를 지우는 것, 아힘사, 자비를 특징으로 삼는다과는 매우 달랐다. 달랐죠.
그리스 병사들은 인도의 웅장함에 매혹과 함께 공포를 느꼈다. 이곳에는 무시무시한 몬순이 있었으며 놀라운 전투용 코끼리가 있었고 불타는 듯한 여름이 있었으며 넘을 수 없는 고개가 있었다. 그들은 특히 우연히 마주치는 벌거벗은 철학자들에게 흥미를 느꼈는데 아마 그들은 자이나 교도였을 것이다. 인도인은 그리스인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알렉산드로스와 그의 후계자들은 우리가 이 책에서 언급했던 다른 민족 가운데 일부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란의 조로아스터 교도는 알렉산드로스를 역사상 최악의 죄인으로 기억한다. 그와 함께 그가 사제와 학자를 수도 없이 죽이고 신성한 부를 수도 없이 짓밟았기 때문이다. 그는 저주받은 자였는데 호칭은 적대적인 영혼 가로 열고 앙그라 마이뉴 적대적인 영혼 외에는 오직 알렉산드로스에게만 사용되었다. 얼마나 미화인지 알만하네요. 페르시아 쪽이 가장 처참하게 짓밟혔죠. 알렉산더에게. 조로아스터교의 텍스트는 그때까지도 구전되고 있었다. 따라서 살해당한 사제들의 머릿속에만 들어있던 많은 텍스트가 결국 복원 불가능하게 파괴되고 말았다. 유대인은 알렉산드로스보다는 디아도코이에게 더 큰 영향을 받았다. 에즈라와 느헤미야 시대 이후로 예루살렘은 늘 벽지였다. 예루살렘은 주요 교역로에서 벗어나 있었다. 페트라나 가자에서 발을 멈춘 대상들은 원료가 없어 자체의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예루살렘에 갈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디아도코이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유다는 계속 이 군데 저 군데의 침입을 받았다. 이 침략군들은 소아시아, 시리아, 이집트에서 짐, 장비, 가족, 노예를 이끌고 왔다. 예루살렘은 기원전 320년에서 기원전 301년 사이에 무려 6번이나 지배자가 바뀌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은 그리스인을 파괴적이고 폭력적이고 군사주의적인 존재로 경험했다. 기원전 301년 이집트의 왕 프톨레마이오스 소테르가 유다, 사메리아, 페니키아를 비롯하여 해안 지역 전체를 장악하였고 그 이후 100년 동안 예루살렘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지배를 받았다. 그러나 이 왕조는 지역의 일에는 별로 개입하지 않았다. 여기에 프톨레마이오스 소테르가 주표시로 있는데요. 알렉산드로스 대제 사후 6 디아도코이 중 하나였으며 기원전 323년 이집트의 왕이 되었다. 소테르는 이 프톨레마이오스 1세의 별칭으로 구원자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 지역은 변하고 있었다. 알렉산드로스와 그의 후계자들은 근동에 새로운 도시를 여러 건설했으며 이 도시들은 헬레니즘 학문과 문화의 중심이 되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시리아의 안티옥, 소아시아의 페르가몬 등이 그런 도시였다. 지도를 좀 봤습니다. 셀레우코스, 프톨레마이오스, 마우리아 제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런 도시들은 그리스의 폴리스였으며 보통 원주민들을 배제하고 헬레니즘 세계에서 전에 본 적이 없는 규모로 건설되었다. 이것이 코스모폴리스,
즉 세계 도시였다. 이때는 위대한 이주 시대였다. 그리스인은 이제 자신이 태어난 작은 도시국가와 결합되어 있다고 느끼지 않았다. 알렉산드로스의 영적 원정이 그들의 지평을 확대했으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코스모폴리탄, 즉 세계 시민이라고 느꼈다. 그리스인은 상인, 용병, 대사로서 세계 여행자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폴리스가 비좁고 지방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근동에 새 폴리스를 세웠다. 알렉산드로스는 마케도니아인을 사메리나에 정착시켰으며 나중에 그리스 이주민들은 시리아에도 도착하여 가자, 세켐, 마리사, 암만 등의 고대 도시들을 헬레니즘적 모델을 따르는 폴리스로 바꾸었다. 그리스 군인, 상인, 기업가는 이런 그리스 문화권에 정착하여 새로운 기회를 활용했다. 그리스어를 말하고 쓰는 법을 배운 지역민 또한 헬레네스가 되어 군대와 행정부에 하위직에 진입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렇게 해서 문명의 충돌이 생겨났다. 지역민 가운데 일부는 그리스 문화의 매력을 느꼈다. 어떤 사람들은 폴리스 생활의 세속적 경향, 그리스 신들의 부도덕한 활동, 젊은이들이 연무장에서 벌거벗고 운동하는 광경에 경악했다. 그리스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일치하지 않았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집트인이 연무장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외국인들의 출입은 허락했다. 그래서 이 지역 유대인들은 연무장에서 훈련을 하며 그리스와 유대 문화의 독특한 융합을 이루기도 했다. 이보다 보수적이었던 예루살렘에서는 두 분과가 생겨났다. 한 분파는 느헤미야를 몹시 괴롭혔던 토비아의 후손인 토비아드 시족이었다. 그들은 그리스 세계에서 편안함을 느꼈으며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사상의 선구자가 되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 이질적인 영향력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보고 방어적으로 옛 전통에 매달리면서 단호하게 오랜 율법과 관습을 유지하려 했던 사제 집안인 오니아드 시족주의에 모여들었다. 기원전 3세기는 예루살렘의 역사에서 분명치 않은 시기지만 어쨌든 이때는 두 진영 사이의 긴장이 통제 상태였던 것 같다. 그러나 나중에 추계시대가 끝난 뒤에는 일부 유대인이 예루살렘의 유대의 안티오크라고 부르는 폴리스로 바꾸려고 하면서 심각한 갈등이 생겼다. 이 혼란의 시기는 또 다른 방식으로 예루살렘 역사에 영향을 끼쳤다.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반역은 거의 없었다. 페르시아 왕들은 그들이 영원히 지속될 제국을 상속받았다는 신화를 퍼뜨렸다. 이 신화는 아시리아인이 시작한 것이었으며 바빌로니아인에게 넘어갔다가 마지막으로 키루스에게 간 것이다. 따라서 모든 반역은 패할 운명이었다. 그러나 군동 사람들은 디아도코이가 이 지역을 장악하려고 싸우면서 후계자가 바뀌는 것을 보았으며 이 때문에 분위기도 변했다. 세상은 뒤집혔다. 어떤 유대인은 그들 자신의 메시아 밑에서 독립할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기원전 201년 셀레우코스 왕조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몰아내자 그런 희망에 다시 불이 붙었다. 기원전 2세기에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기원전 175년에서 163년 제위가 한 행동은 유대인의 묵시록적 열정의 분출을 자극했는데 이 열정은 다윗 왕 시대의 옛 신앙 체계에 의존했다. 그러면서 주표시가 있습니다. 안티옥 4세와 유대인의 반란. 기원전 167년 안티옥 4세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 종교인 제우스 숭배를 강요하자
나이든 유대 성직자 마타시아스가 반란을 일으켰다. 마타시아스가 죽은 뒤에는 아들인 마카베오가 반란군을 이끌었는데, 마카베오는 탁월한 군사적 능력을 발휘해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았다. 기원전 163년 안티오쿠스 4세가 죽자 셀레우쿠스 왕국은 유대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겠다고 했으나, 마카베오는 종교의 자유뿐 아니라 정치적 자유를 위해 계속 싸우다 2년 뒤에 살해당했다. 그러나 이런 메시아 신앙은 추구의 시대에 뿌리 내린 것은 아니었으며, 유대교를 다른 방향, 추구의 시대 이후의 방향으로 이끌었다. 이건 중요하네요. 종교적으로 중요합니다. 메시아 사상은 예수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메시아 신앙은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메시아 신앙은 추구의 시대에 뿌리를 내린 것은 아니었으며, 유대교를 다른 방향, 추구의 시대 이후의 방향으로 이끌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다른 종교들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이 기독교가 메시아 사상이 있고요. 메시아라는 건 이 세상이 멸망하고 구원자가 나타난다, 이런 사상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요한도 만들고 예수도 만들면서 기독교가 발생하는 겁니다. 알렉산드로스는 그리스의 지적 성취가 정점을 이루었을 때 제국을 이루었으며, 그의 업적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그가 죽은 뒤 그리스 본토에서 아테네를 포함한 몇 개의 폴리스가 마케도니아의 통치에 저항했는데, 최초의 6 디아도코의 가운데 한 명이 마케도니아를 통치했던 안티파트로스는 반역에 잔인하게 보복했다. 그는 아테네의 자치권을 빼앗고 괴뢰 정부를 세웠다. 이로써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끝장이 났다. 그리스 이주자와 식민지 개척자가 새로운 영토에 정착하면서 그리스 문명은 동방의 문화와 융합하기 시작했다. 19세기 학자들은 이런 융합을 헬레니즘이라고 불렀다. 이런 만남으로 제기되는 어려움은 오히려 문화를 풍요롭게 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리스인의 실험의 강렬함이 시석되었다. 이국의 거대한 지역으로 10개 퍼지면서 그 실험은 파편화되었으며, 진정으로 그리스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그와 비슷한 것이 되었다. 주요한 사회 변화의 시기는 어느 때든 혼란스럽다. 옛 질서의 붕괴와 불가피한 정치적 분열은 불안정을 가져왔다. 당혹과 불안이 널리 퍼졌다. 그리스의 정체성에는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자율이 늘 핵심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세계가 극적으로 팽창하는 바람에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이 거대한 비인격적인 힘에 통제된다고 느꼈다. 기원전 3세기에는 이 시기의 고통에 뿌리를 내린 새로운 철학자 3명이 이런 소외감을 어루만져 주려고 노력했다. 예를 들어 에피쿠로스, 기원전 341년에서 270년은 그의 삶에서 첫 35년 동안은 거의 안정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의 가족은 마케도니아인에 의해 사모스에서 추방당했다. 그는
이 폴리스에서 저 폴리스로 방랑하다 기원전 306년에 아테네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그는 아카데메이아 근처에 정원이 딸린 집 한 채를 사고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공동체를 만들었다. 그는 쾌락이 인간 존재의 주된 목표라고 가르쳤지만 이 쾌락은 그를 비방한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쾌락주의적 즐거움에 광적으로 뛰어든다는 뜻이 아니었다. 사실 이 공동체는 정원 안에서 운영되는 고요하고 소박한 체제를 채택했다. 쾌락은 호색과 자기 방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타락시아, 가르고 고통으로부터 해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모든 정신적 혼란을 피했다. 폴리스 생활은 워낙 긴장되고 예측 불가능했기 때문에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공무에서 물러나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평화로운 삶을 누려야 했다. 불운한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 변덕스러운 신들에 대한 미신적인 믿음을 비롯하여 번민을 일으키는 모든 것을 피해야 했다. 무엇보다도 죽을 운명이 마음의 독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말아야 했다. 죽음은 의식의 소멸에 불과하며 에피쿠로스가 지적했듯이 우리가 존재할 때 죽음은 존재하지 않으며 죽음이 존재할 때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다. 예, 좋은 말입니다. 죽음을 걱정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었다.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올바른 이해는 무한한 시간을 보태주는 것이 아니라 불멸을 향한 욕망을 없애줌으로써 유한한 삶을 즐길 수 있게 해준다. 예, 맞습니다. 좋은 자세입니다. 예, 좋은 자세입니다. 에피쿠로스. 에피쿠로스와 그의 친구들이 정원에서 한적한 삶을 즐기는 동안 키프로스 출신의 그리스화된 페니키아인 제논 기원전 342년에서 270년은 아테네에서 아고라에 있던 공화당인 제색주랑 가로열고 스토아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래서 제논과 그의 추종자들은 스토아 학파로 알려졌다. 제논은 알렉산드로스가 그의 지배 아래 세계를 통일한 듯 했던 특별한 순간에서 큰 영감을 받았다. 그는 우주가 통일체라고 믿었다. 몸과 영혼은 나뉘지 않는다. 실제 전체가 물리적이고 살아있으며 불 같고 증기 같은 숨에 의해 조직되어 있다. 제논은 이 숨을 로고스, 가로 열고 이성, 푸네우마, 가로 열고 영혼, 신 등으로 불렀다. 지능이 있는 이 신성한 심은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다. 이것은 어디에나 내재한다. 인간은 이성적인 로고스에 따라 살 때만 행복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로고스는 자연 질서에서 드러난다. 자유는 신의 의지에 굴복하는 데에 있다. 자유는 신의 의지에 굴복하는 데에 있다. 신이 모든 것을 미리 결정하기 때문에 운명에 반응하는 것은 소용없다. 따라서 올바른 태도는 체념하고 묵종하는 것이다. 스토아 학파는 외적 환경에 관심을 두지 않고 가볍게 삶을 통과해 가야 했다. 내적인 평화를 기르고 불안한 상황은 피하며 양심적으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고 침착하게 행동하며 모든 극단적인 것을 피해야 했다. 그 목적은 신성한 로고스의 무자비한 과정에 저항하지 않고 그것과 조화를 이루어 사는 것이었다. 아타락시아는 회의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앨리스의 피론, 기원전 365년에서 275년의 목표이기도 했다. 우리는 그에 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 그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실제로 회의주의 텍스트는 그가 죽고 나서 500년 정도가 지난 뒤에야 나왔다. 피로는 어떤 것에 관해서도 확신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판단을 중지하는 것이 평화롭게 사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던 것 같다. 교주적으로 자기 주장을 펴는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명예롭거나 비열한 것, 정의롭거나 불의한 것은 없다.
피로는 그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의 기초는 관습과 습관이다. 모든 것은 이것이 아니듯이 저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또 어떤 철학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러나 피로는 회의주의를 인식론적 이론이 아니라 하나의 치료법으로 본 것 같다. 사람들은 강한 의견에 지나치게 흥분한다. 너무 불안하여 진실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래서 회의주의자는 친절하게 그들의 확실성을 무너뜨리고 이런 지적 소란을 그들의 체계에서 씻어냈다. 서기 3세기에 살았던 최초의 회의주의 저자 섹스토스 엠필리코스는 피론과 그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목적을 만족스럽게 달성할 수 없게 되자 포기했고 그 즉시 마음이 훨씬 더 편해졌다. 그들이 판단을 중지하자 뜻밖에도 몸에 그림자가 따르듯이 고요가 따라왔다. 그래서 그들은 스캡티코이 가로 열고 묻는 자들이라고 알려졌다. 마음을 닫지 않고 모든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두는 정돈된 태도가 행복의 비결임을 아는 사람들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세 명의 철학자를 소개했죠.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헬레니즘 철학자들에게 추계 시대는 실제로 완전히 끝이 난 상태였다. 그럼에도 그들의 작업에는 현자와 예언자들이 500년 이상 탐험해왔던 위대한 성구적 영성의 잔재들이 희끄무레하게 나타난다. 공자, 붓다, 에스겔, 소크라테스의 영웅적 노력은 더 온건하고 성취 가능한, 말하자면 특가판으로 바뀌었다. 자연에 조율된 제논의 삶의 이상에는 도교의 느낌도 있지만 스토아파는 자신을 자연 과정에서 일치시켜 세상을 바꾸기를 갈망하는 대신 단순히 현상에 체념해버렸다. 이 기원전 3세기 그리스 철학에는 모두 죽의 시대에는 질색을 하던 숙명론이 들어있다. 붓다는 제자들에게 형이상학적 의견에 집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우파니샤드의 신비주의자들은 합리적 사고의 오류를 지적하여 대화 상대의 입을 다물게 했지만 그들은 회의주의자들처럼 단순하게 판단을 중시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일반적인 사고 습관을 부수는 경험을 활용하여 사람들에게 말과 개념 너머에 놓인 신비를 맛보게 해주었다. 인도의 출가자들은 세상을 등졌지만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교회의 정원에 살려던 것이 아니었다. 붓다는 수도자들에게 아고라로 돌아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향한 자비심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차이가 있다. 이 헬레니즘 철학자들은 영웅적인 윤리적 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난해한 형이상학을 밀어내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려고 노력했던 소크라테스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소크라테스가 부당한 죽음에 침착하게 맞서면서 가졌던 마음의 평화를 원했다. 그들은 또 소크라테스와 같은 대중적 철학자로서 학식이 많든 배우지 못했든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유일한 목적이 혼란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었다. 반면 제논, 에피쿠로스, 피로는 모두 조용한 삶을 원했으며 위대한 추구의 시대 철학자들의 극단성과 노력을 피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들은 단순하게 아타락시아를 원했다. 번민에서 벗어나기를 바랐다. 추구의 시대 현자들은 모두 삶이란 본질적으로 불만족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고통을 초월하고자 했다. 그러나 단순한 괴로움을 피하거나 모든 사람에 대한 관심을 끊는 것으로 만족하지는 않았다. 현자들은 구원은 고통과 맞서는 데 있지 물러나 부인하는 데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에피쿠로스의 격리된 정원에서는 붓다의 숲의 느낌이 강하게 묻어난다. 에피쿠로스 학파 대부분이 이런 운둔의 삶을 뒷받침할 만한 자산이 있었으며 일반 대중에게는 이런 삶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런 유사성은 더 두드러진다. 추구시대 사상가들은 아타락시아를 구하는 대신 사람들에게 고통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했다. 에레미야는 물러나서 고통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비난했다. 아테네의 비극 작가들은 고통을 무대에 올리고 관객에게 울 것을 명령했다. 슬픔이 보호받는 삶에 절대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꼼꼼하게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통과해야만 해방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두카의 경험은 깨달음의 전제 조건이었다. 그 과정에서 수행자가 다른 사람들의 슬픔에 감정이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헬레니즘의 철학자들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었다. 물론 스토아 학파는 공적 생활에 참여하고 관대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그들이 봉사하는 대상과 감정이입을 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면 자신의 평정이 깨지기 때문이었다. 이런 냉정한 자족성은 추구의 시대에는 낯선 것이었다.
에피쿠로스의 고문에서 우정과 환대는 핵심이었지만 이것은 정원 밖으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회의주의자들의 가르치려해도 비록 그 의도는 좋은 것이라 해도 공격성이 강하게 들어있었다. 사람들의 확신을 무너뜨리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논쟁을 걸며 돌아다녔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붓다나 소크라테스의 경우와는 확연히 달랐다. 붓다와 소크라테스는 늘 자신의 대화 상대가 실제로 있는 곳에서 시작했지 그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곳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추구시대의 많은 사상가들은 순수한 로고스와 이성을 불신했다. 하지만 헬레니즘 철학자들은 직관보다는 과학에 기반을 두었다. 예를 들어 에피쿠로스는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을 발전시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귀중한 삶을 낭비하는 일임을 보여주었다. 죽음이란 원자들이 해체하면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었다. 신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들 또한 원자로 이루어지고 원자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스토아 학파는 자신의 신성한 과정이 로고스에 의해 계획되어 있어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때에만 그 과정과 자신을 일치시킬 수 있다고 가르쳤다. 기원전 3세기에는 그리스 과학의 위대한 시기였다.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레우코스의 새로운 헬레니즘 왕국은 과거의 폴리스보다 훨씬 더 부유했다. 왕들은 학자들을 자신의 수도로 끌어오려고 서로 경쟁했으며 학자들에게 지원금과 보수로 뇌물을 주기도 했다. 에우클레이데스 기원전 330년에서 275년과 아르키메데스 기원전 290년에서 211년은 둘 다 알렉산드리아에 살면서 일을 했다. 밀레토스와 엘레아의 철학자들은 오늘날의 대중과학자들과 비슷하게 자연과학 가운데 인간과 관련이 있는 측면에만 집중했다. 반면 기원전 3세기의 새로운 과학자들은 수학, 물리학, 천문학, 공학의 첨단을 달렸다. 과학은 이제 초기의 종교적 방향성을 잃고 전적으로 세속적인 일이 되었다. 헬레니즘 철학은 오래된 다신교적 종교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희생, 축제, 제의는 중단 없이 계속되었다. 신비주의는 더 인기를 끌었으며 종종 비슷한 동양의 종교와 결합하기도 했다. 기원전 399년에 소크라테스는 사람들과 전통적인 신들 사이를 이간한다는 죄로 처형을 당했다. 그러나 기원전 4세기가 지나면서 철학자들은 종교적인 견해로 박해를 받지 않았다. 에피쿠로스, 제논, 피로는 과거의 종교를 의심했지만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권력기구가 새로운 관용적 태도를 공식적으로 승인한 적은 없지만 엘리트 사이에서 지지 기반을 넓혀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속 고대의 제의를 거행했으며 이것은 추구의 시대에도 거의 변함이 없었고 훗날 서기 5세기에 기독교가 국가종교로 강제로 자리를 잡기 전까지 변함없이 유지된다. 헬레니즘 철학자들은 그들의 선배 같은 혁명가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지속적인 영향력을 확보했으며 많은 면에서 막 등장하던 서양 정신의 축도 역할을 했다. 서양에서는 사람들이 과학과 로고스를 향해 모여들었으며 인도와 중국의 현자들에 비해 영적인 야망이 크지 않았다. 헬레니즘 철학자들은 내부에서 초월적 평화의 영역을 발견하려고 영웅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고요한 생활에 만족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정신의 직관적 능력을 훈련하는 대신 과학적 로고스에 의지했다. 서양은 신비한 깨달음을 얻는 대신 세속적 계몽에 더 흥분했다. 서양의 과학적 소질은 결국 세계를 바꾸어 16세기의 과학혁명은 새로운 추구의 시대를 출범시켰다. 이것은 인류에게 큰 혜택을 주지만 과거와는 다른 종류의 정신의 영감을 받은 것이었다. 제2의 추구의 시대의 영웅들은 붓다, 소크라테스, 공자가 아니라 뉴턴, 프로이트, 아인슈타인이었다. 뉴턴, 프로이트, 아인슈타인이 제2의 추구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네요. 재밌는 견해입니다. 제2의 추구의 시대라. 재밌는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그거는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이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단 좀 더 공부와 평가가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 저자인 칼 암스트롱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방대한 지식 공부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자, 헬레니즘까지 읽었고요. 오늘 저는 이제 밥을 좀 먹고 운동을 좀 해야 되겠어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